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에 인사드립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친정 엄마의 힘들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 나이 12살에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인 순간이었죠. 사고를 당하신 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안 돼. 나 혼자서 앞으로 어떡하라고. 나 혼자서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이제 못 살아. 엄마께서는 정신을 놓고 울부짖으셨고 그 안중엔 저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제 남동생 또한 안중에 두지 않으셨죠. 사고가 너무 큰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이미 회복의 가망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료진의 조심스러운 소견이 몇 차례 떨어진 바 있었을 때도 엄마께서는 그걸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대로 처자식을 두고 절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만 중얼거리시면서 헛된 희망을 내내 품고 계셨죠. 한순간에 벌어진 사고 때문에 이별의 인사도 전혀 나누지 못한 채,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아버지를 허무하게 떠나보내야 했으니 그런 비극도 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외가가 없었어요. 엄마께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전염병으로 가족들을 다 잃으셨거든요. 혼자 살아남으셔서 아주 먼 친척집에 가서 몇 년을 사시다가 거의 노예처럼 부려지는 가혹한 취급을 못 버티시고 어느 날 도망을 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사셨고요. 어떤 식당에 그나마 정착을 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때에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족이라고는 모친 한 분뿐이었죠. 저에게 친할머니 되시는 분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사남매 중에 막내이셨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위로 세 형제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슬픈 사연이 있는 집안이 바로 제 친가였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6살 정도이셨을 때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러니 그야말로 가족도 돈도 남들보다 없는 남녀끼리 만나서 결실을 맺은 경우가 제 친정 부모님이셨던 것입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듯 두 분은 친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친할머니께서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내 귀한 아들, 내 불쌍한 아들, 그런 녀석을 왜 꼬여냈니? 내 아들을 후려내니까 좋으니? 만족스러우니? 나한테서 내 아들을 빼앗았다고 네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런데 너 그거 전부 착각이란다. 내 아들은 네 배우자이기 이전에 나의 자식이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란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친정엄마를 못마땅한 눈에 가시인 며느리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통 피말리는 게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나도 힘든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저를 낳으셨고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은 대역죄인 소린까지 듣게 되신 와중에 육아, 살림, 동네의 식당을 나가 점심때까지 설거지를 하시는 일까지 다 해내셨고요. 남동생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야 엄마는 물론이고 아버지께서도 처음 눈치를 채게 되셨다고 해요. 친할머니께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요. 얼레? 얼렐레? 얘는 누구지? 얘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린애가 없는데. 드디어 손녀 말고 제대로 된 손자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돌변하셔서 남동생을 바라보며 당황하시고 의문스러워하시는 친할머니의 이상한 모습. 그제서야 부모님 두 분 다 친할머니께서 치매로 인해 이상 증세를 보여오셨다는 걸 깨달으셨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정확히 치매라는 단어까지는 생각까지는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친할머니께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시게 되었고요. 내가 어머님 말씀처럼 부족하고 못된 며느리여서
어머님이 저렇게 되신 것은 아닐까? 내가 어머님을 외면하고 일부러 말을 더 안 섞기 위해서 용을 쓰고 지내왔기 때문에 편찮으신 걸 놓쳐서 상태가 저렇게 안 좋아지신 것은 아닐까? 엄마께서는 진작에 이상 징후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또 저러시네 하는 식으로 친할머니의 각종 기행을 그러려니 넘겨오신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내 아들 타령을 해오셨던 분이 친할머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아버지를 향하여 누구시냐고 물으며 경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 엄마께서는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에게는 어차피 다른 가족도 없는데 친할머니께 살갑게 굴면서 잘 해드릴 걸 그랬다고, 먼저 다가가 볼 걸 그랬다고 후회를 하셨어요. 치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육신은 아직 살아있으되 사실상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 치매라는 생각을 저는 친할머니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잊어버리시고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시게 된 친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산다는 건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었죠. 계집애로 태어난 주제에 함부로 설치고 다니지 말라면서 저에게 걸핏하면 불호령을 내리셨던 친할머니께서 눈에 초점이 나간 채로 넋이 나가서 몸을 천천히 흔들거리며 하루 종일 그렇게 계시는 것이 전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네요. 어렸던 저도 그 정도였는데 엄마는 어떠셨겠어요. 특히 다른 형제들을 어쩌다 보니 다 잃으시고 친할머니와 단둘뿐이었던 아버지께서도 후회가 막심하셨죠.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그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것이었어.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더 힘드셨을 거야. 어느 날 밤 소주병을 놓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술주정을 내뱉으시는 광경을 저는 보았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시간이 그리 길게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마음을 미리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아버지께서 다짐하셨던 건 그로부터 이틀 혹은 사흘 뒤의 일이었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이 미울 때도 참 많았고 때로는 왼수보다도 못한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네요. 어머님 저렇게 되시는 것을 두고 내가 당신이 아니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고는 내가 이 속내를 터놓을 사람이 하나가 없네요. 그간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아볼게. 닥치는 대로 일이 있다는 곳이면 어디든 내가 달려갈 거야. 정신 멀쩡하고 거동도 멀쩡히 가능하셨다면 우리 어머니 더욱 세상 구경을 오래 하고 싶으셨을 테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바쁘게 땀 흘리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그렇게 일을 해볼 거야. 당신은 앞으로 나만 믿어. 내가 당신으로 우리 애들 절대 굶기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어머니 당신한테 부탁 좀 할게.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어머님이 너무 안 됐어요. 그렇게 여겨줘서 고마워. 당신 정말로 고맙다. 제가 알고 봐온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란 서로를 믿지 못하시고 탓을 돌리시고 한숨이 가득한 관계였습니다. 거의 항상 그랬죠. 그런데 친할머니께서 저렇게 되시고 난 뒤 집안 분위기가 우울하게 가라앉고 나서야 두 분의 사이는 비로소 좋아졌다니. 이게 참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었죠. 저보다 어린 남동생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이좋고 화기애애한 대화 장면을 아예 처음 봐서 그런지 눈이 아주 휘둥그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남동생에게 괜히 애정어린 꿀밤을 한 대 먹이며 저는 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괜히 좋아서 그랬습니다.
기분이 좋아서요. 부모님이 잘 지내고 낯간지러울 만큼 다정한 눈빛과 말투를 내시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 열심히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하셨던 아버지의 포부와 미래는 처참한 사고 현장 앞에서 모두 아스라졌습니다.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던 의료진 앞에서 엄마께서는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드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 이대로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아버지를 붙잡고서 현실을 부정해 보셨으나 심장은 차갑게 멎어버렸고 저희 가족은 더욱 차가운 현실 속에 남겨졌습니다. 누나, 그럼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못 보는 거야?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못 만나.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돼? 어디서 아버지를 볼 수 있어? 혼란스러워하던 남동생을 챙겨야 하는 것은 저의 몫이었죠. 남동생은 죽음을 알지만 모르기도 하였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아는데 본인의 현실에서 대입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직 어렸으니까요. 남동생이 저에게 말을 해주기를 옆 동네에 사는 동갑 친구의 집, 그곳에 진돗개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끙끙 앓더니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친구네 가족들이 진돗개를 뒷산에 묻어주었다고,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던 것이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집에 진돗개처럼 된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참담한 기분이 들면서 제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남동생에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도 간신히 했던 것 같아요. 돌아서서 많이 울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못하셨던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귀중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모르셨고요. 말씀을 드려도 아예 이해를 못하셨어요. 친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이런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조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일념하에 아버지의 영원한 부재가 자리를 잡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친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어디 갔을까? 밥 차려줘야 하는데. 내 아들이 계란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줌마, 내 아들 좀 찾아주세요. 저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예요. 어머님의 며느리요. 내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 아줌마 농담도 참 재미나게 하시네. 근데요 아줌마, 내 아들 못 봤어요? 밥 먹어야 하는데, 얼른 찾아야 하는데 이건 난감하네요. 어머님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지난주에 눈을 감았어요. 이제 여기에 없어요, 어머님. 이 아줌마가 글쎄 자꾸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해대네. 아줌마, 외국인이에요? 외국에서 살다가 왔어? 아니면 외계인 아니야?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엄마께서는 한참이나 떨리는 한숨을 뱉으셨습니다. 그 한숨은 마치 울음처럼 제 귀에 들리기도 하였네요. 그 시기에 오지랖 넓은 동네의 아주머니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어쩌다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가버렸으니 상심이 오죽하랴. 사는 게 지금 사는 게 아닐 거야. 두말하면 입 아프지. 왜냐하면 거기 집은 정신 나간 시어머니까지 있잖아. 솔직히 남편이 죽은 마당에 정신 나간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싶겠어? 하루에 12번도 더 그 목을 조르고 싶지 않을까? 아이고, 그 집 시어머니 양반 성질 드세고 말을 함부로 해대더니만 벌을 받아서 자기 아들은 그렇게 죽고 자기도 정신 나가서 그렇게 살고 그게 다 업보 아니겠어? 하루빨리 세상 뜨셔야지. 며느리하고 손주를 보기 미안해서라도 그 양반을 빨리 떠나셔야 돼. 세상을 하직해야 저승에서 아들을 만나고 그러실 테니 서로에게 이 편이 아주 좋은 선택이야. 저희 집의 이야기를 떠들고 계시는 그분들의 앞으로 차마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저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힘든 상황이 그분들에게는 쉽게 대화 주제로 소비가 되는 이야기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느껴지자 너무 슬프고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들이 해산하기 전까지 저는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훔쳤었네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전부 저희 엄마께서 친할머니의 죽음을 바라은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노골적인 추측과 호기심이 담긴 눈빛을 받으시며 엄마께서는 말도 못하고 심란해하고 계셨어요.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네.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 세상이야. 사는 게 매일같이 고통이야. 누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 하나에도 심장이 막 아프게 뛰고 남들 앞에 나선다는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싶다. 엄마께서는 너무나도 크게 소가리를 하고 계셨고 저는 이러한 짐을 남동생에게도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엄마께서는 이제 가장이셨고 친할머니 또한 책임을 지셔야 했으며 저희 남매의 보호자이셨습니다. 엄마의 짐이 너무나도 커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나머지의 모든 짐을 제가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집애라고 꾸중을 들었던 저와는 달리 남동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축하와 축복만 받은 존재였죠.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시자마자 허망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며 세상이 불공평하고 추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칙이 저희 남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보았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괜히 되도 않는 발버둥을 치지 말고 제 존재가 아예 남동생보다 못하다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뒤에 희생을 하며 헌신적으로 사는 쪽이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진작에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한 셈이었고요. 제가 중학생 때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고 유서나 유언은 없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허무해.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내 자식들만 아니라면 사는 이유가 없었을 거야. 못 견뎠을 거야. 엄마께서는 크게 슬퍼하셨으나 주변에서는 은근히 속 후련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것마저 엄마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을 향해서 다른 짓거리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하라고 했어요. 공부에 관해서는 잘 사는 집 애들 부럽지 않게 지원을 해줄 거라고 그런 호언장담까지 했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며 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그걸로 생계에 보탬을 했네요. 대학은 안 갔어요. 대신에 일을 다니며 돈을 벌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 남동생은 방황을 하고 싶을 때마다 꾹 참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반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저는 남동생에게 잘했다고 장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때 엄마께서는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고맙다. 네가 다 한 거야. 우리 딸 정말 고마워. 꾹 참아왔던 것들이 그제서야 터지더군요. 일부러 씩씩한 척, 힘들지 않은 척을 해왔고 인정 하나 못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왔으나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엄마께서 저를 알아주신 것, 그것 하나에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남동생까지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서 울었네요. 사실 그 이전까지 무기력한 걸 누르시며 힘들게 일을 다니셨던 엄마, 이악 물고서 사회생활을 했던 저, 부담감과 싸워가며 공부를 해댔던 남동생까지 셋 다 각자의 영역에만 집중하느라 대화도 지난 몇 년간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았고 애틋해졌던 것 같아요. 남동생은 그럭저럭 대학 생활을 잘했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남동생이 힘들어했고 성적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 정도였네요. 엄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을 무렵 그때에 제가 한 남자를 만났었죠. 수더분한 인상에 꼭 돌아가신 아버지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 줄을 배경 같은 거 일절 모르고 만났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야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그 남자는 이남 집안의 둘째였고
저에 비하자면 직장도 탄탄하다 할 수 있으며 제 남동생이 나온 수준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이사항은 그 남자의 친형과 형수였네요. 친형이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이었고 어디 무슨 대기업 계열사에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수라는 사람은 무려 의사였어요. 그 남자의 양치는 예전에 슈퍼, 옷가게, 신발가게를 운영하신 바 있었는데 때마다 권리금을 쏠쏠하게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치고 빠지는 것을 무척 잘하셨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결혼 이야기가 안 나왔다면 집안이 어떻든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였을 텐데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남편이라고 칭해볼게요. 남편은 결혼에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네 인생을 구원해줄 구원자, 백마탄 왕자님, 그게 바로 내가 되고 싶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무척 낭만적으로 들렸답니다. 왜 그랬던 건지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저도 제대로 홀려서 무조건 결혼을 하는 쪽이었어요. 시댁의 맹렬한 조롱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정도였고요. 시아버지께서는 하도 취미생활이 많은 분이셨고 집안에 잘 없으셨고 말수도 없으셔도 괜찮았는데 시어머니 쪽이 문제였네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우리 박사님하고 우리 의사쌤이 딱 버티고 있는 집안에 웬 출처도 모를 돌멩이가 굴러 들어오겠다는 거야? 박사님은 시숙을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의사쌤은 제 손윗 동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듣고서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웬 박사님? 웬 의사쌤? 무슨 호칭을 저렇게 하시나 싶어서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라는 눈치를 줘서 아무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고 허락을 받는 방법도 남편이 코치를 해줘서 그대로 따랐어요.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 말 잘 듣고 무조건 비위를 맞춰드리는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 엄마도 결국 흠촉해 하실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건 그렇게 굴 자신이 없어. 일단 결혼까지만 가면 장땡인데 뭐가 어려워. 연기를 하자는 거야, 연기를. 나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나 같은 남자를 놓치겠다고? 정말 그러기야? 그때 제가 단단히 정신이 홀려 있었고 저도 모르게 수긍을 해버렸습니다. 이 결혼을 해내면 엄마와 남동생도 기뻐하면서 마음을 크게 놓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편 쪽보다 조건이 많이 못하니까 어쨌든 제가 손해인 건 없고 무조건 이득인 결혼이라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싹싹하게 잘 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쓸모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기사 우리 의사쌤도 있는 마당에 굳이 또 그렇게까지 잘난 며느리를 내가 볼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한쪽은 못난 게 나을 수도 있지. 우리 아들 녀석이 자꾸만 결혼시켜달라고 졸라대는 모습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니까. 그래, 까짓것 전심 쓰고 못난이 며느리 하나 들이지 뭐. 뽕은 천천히 뽑으면 되니까. 제가 뻔히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중얼중얼 대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고 차마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시어머니께선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두고 보자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겨서 저를 불안하게 만드셨을 뿐이지요. 결혼식까지는 정신없이 이뤄졌습니다. 시댁 일동은 여유롭다 못해서 고압적인 분위기였던 반면 엄마와 남동생은 서글서글한 표정을 짓는 게 상반됐었네요. 속으로 엄마와 남동생한테 왠지 미안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는지라 애써 그 마음을 덮어두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동남아의 휴양지였고요. 그런데 신혼여행 도중에 시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얼마나 당황했던지 몰라요. 뻔히 신혼여행 중인데 웬 문자를 그렇게 보내신답니까? 별 내용도 아니었어요. 해산물 조심해라, 모자 쓰고 다녀라, 음료수 많이 마시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남편한테는 안 보내고 저한테 자꾸 보내시더라고요. 진짜 피곤하고 신경 쓰여서 혼났습니다.
신혼여행 마치고 인천공항에 떨어진 게 새벽 6시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후에 회사 사람을 잠깐 만날 일정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진행되는 일 때문이었죠. 남편이 참 피곤하고 힘들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저는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서 시댁으로 가야만 했어요. 싸가지 업계실이 한국에 도착했으면 바로 연락을 해야지 대체 뭐 하는 거냐면서 꾸준히 떨어진 상태였고요. 아니 집에 가서 짐 풀고 씻고 정리를 다 한 뒤에 연락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였던 것인지 울컥했으나 꾹 참고 그냥 꾸중을 드렸고요. 피오라고 성질을 내셔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낮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안 계셨고 시어머니 혼자 저를 맞아주셨는데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댁 식구들 선물 쇼핑백을 제 손에서 확 빼앗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더군요. 내일 모레 우리 의사쌤 생일이라 밥 한 끼 같이 먹으려고 한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단란하게. 아, 형님 생일이에요? 날짜가 이쯤이라고 제가 듣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일렀나요? 생일 당일은 다음 주인데 평일이라서 좀 그렇잖니. 아, 생일이 평일이라서 모이는 건 주말에 한다고요? 네, 이해했어요. 어머님, 잘 됐네요. 미역국은 한우 좋은 걸로 끓여다가 팔팔 한솥 끓이면 되는 것이고 갈비찜은 대신엔 소 말고 돼지로 하는 게 낫겠더구나. 우리 의사쌤이 돼지갈비를 좋아하는 입맛이야. 그래요? 네, 좋네요. 돼지갈비가 부드럽고 맛이 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요구를 받게 될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저에게 다 해주시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고 피곤해서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어요. 그랬다가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을 받고서 뒤통수가 얼얼해졌던 것입니다. 그래, 네가 잘 좀 준비를 해봐라.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리라고 요구를 들었다면 어이가 없기는 해도 이게 영 없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손윗동서 생일상이라뇨? 저와 친분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막 시집 와서 이 집안에 발을 들인 처지였습니다. 어머님, 설마 제가 형님의 생일상을 차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기는 뭐가 아니니. 뻔히 알아들어 놓고서 일부러 너 지금 이러는 거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형님의 생일상을 왜 차리나요? 형님도 별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미 내가 우리 의사쌤한테 말을 다 해놨어. 새 식구 생겼고 부려먹을 사람 하나 들어왔으니 마침 생일이겠다. 어디 한번 거나한 생일상 받아서 구경이나 해보자고. 내가 이미 말을 다 해놨는데 뭐가 문제야? 네? 어머님, 저를 무슨 부려먹을 사람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요, 죄송한데 저는 이런 대화 자체를 지금 아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야? 시어미가 말하는데 너는 아까부터 말하는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야? 네가 대화를 안 하고 싶으면 뭐 어쩔 건데? 하고 싶지 않아도 꾹 참고 있어야지. 어디서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느니 그딴 망발을 짓거려? 어머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작게 말씀하셔도 다 들려요. 저 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도 피곤해서요. 머릿속이 좀 안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귀는 들려도 머리가 돌아가는 게 느리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잊으셨나 본데요. 저는 신혼여행을 갔다가 오늘 돌아온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오늘 들어왔는데 저한테 어머님은 이러고 싶으세요? 외국이라고 해봤자 어디 멀리 무슨 미국이나 유럽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동남아 휴양지를 다녀왔으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피곤해서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니? 동남아가 우리나라하고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를 해? 아니면 비행기로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를 해? 편하게 잘 갔다 왔으면서 피곤하다고 오만 생색을 다 내기는. 내가 지금 딱 말하는데 너 괜한 잔대가리 굴리지 마라. 우리 의사쌤 생일상은 네가 도맡아서 차리는 거야. 알아들어? 어머님, 제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통보만 하시면 전부인가요? 형님이 그렇게나 생일상을 받고 싶어 하신다면 그럼 어머님이 직접 차리시면 되겠네요. 형님도 분명히 감동받을 게 틀림없습니다. 이 요망하고 싸가지 없는 것이 하늘 같은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 조롱하고 비꼬아? 이래서 뭔가를 판단할 적에 옷은 가격표를 봐야 하는 것이고 사람은 가정 환경과 학벌을 보며 되는 것이야. 너는 이것도 저것도 다 개판이 나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같은 수준 미달을 내가 며느리로 허락하고 들여준 것은 주제 파악을 부디 잘하고서 대가리를 푹 숙이고 살기를 기대했기 때문인데 나의 기대를 네가 실망으로 보답하는구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머님. 저는 제발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받아달라면서 읍소를 한 적도 없었고 비굴하게 빈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저 허락을 해주셨을 뿐인데 너무 그 안에 의미 부여를 하셨네요. 신혼여행지에서 막 돌아온 며느리에게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시는 분이 어머님이실 줄은 몰랐네요. 저야말로 실망입니다. 그까짓 생일상이 뭐라고? 이렇게나 대가리를 빳빳하게 들고 설쳐대? 아이고야, 우리 아들 녀석의 고생길이 눈에 훤히 보이는구나. 드세디 드센 여자하고 결혼을 잘못했어, 우리 아들이. 생일상을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어머님이 직접 차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굳이 저한테 맡기는 도박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미역국에 소금 말고 설탕을 넣으면 어쩌시려고요? 소중한 의사 선생님 며느리한테 그런 이상한 음식을 먹여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안 되지. 절대 안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를 전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의사쌤이야. 네가 어디 감히 함부로 그딴 짓을 하려고 들어? 저는 이 상황이 한편에 촌스럽고 우스운 그런 총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고 계셨고 저는 제 코앞에서 흔들리는 손끝을 바라보다 어지러워졌죠. 이 결혼 생활 과연 하는 게 맞을까? 그게 현명한 걸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저는 조용히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제가 기세가 꺾인 것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크게 코웃음을 치셨어요. 상황 파악, 주제 파악. 이제 마쳤으면 생일상을 잘 차려낼 준비부터 얼른 해라. 네가 뭐 하나 잘난 게 있다고 맹날하게 까불어 까불기는. 성격이라도 좋고 조신하게 구는 거라도 잘해야 너는 간신히 우리 집안에서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란다. 그 나쁜 머리에다가 똑똑히 새겨두라는 소리야. 아참, 숙주나물 무침은 꼭 해야 한다. 콩나물 말고 숙주야. 생일상 주인공인 우리 의사쌤도 그렇지만 늠름한 우리 박사님도 유달리 숙주나물 무침을 좋아하거든. 잘 알아뒀다가 앞으로 참고 좀 해. 앞으로라는 것은 혹시 제가 이번 말고도 음식을 할 일들이 꽤 생기는 건가요? 그걸 굳이 또 그렇게 말로 해줘야 알아듣는 거야? 당연하지. 네가 할 일이 앞으로 죄다 그런 것뿐인데. 그 순간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남편과 단란한 시간을 보냈던 것보다도 말다툼을 벌이고 감정이 상해 있었던 시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도를 지나친 무례함을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뭐가 됐든 다 뒤집어 엎을 작전까지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런 결심을 굳히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쳐다봐 드렸더니 저한테 눈가를 왜 그렇게 뜨냐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금방이라도 때리실 듯 팔을 위로 치켜 올려드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왜요?
저를 한 대 치시기라도 하시게요? 어머님, 잘난 의사 선생님 며느리도 두신 분이 언행이 너무 천박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야말로 의사와 나란히 붙어있기에는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온 새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차리라느니 하는 소리부터 온갖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너무너무 대단하셔서 제가 감히 어머님의 며느리로 있어야 될지 의문이고 자신이 없네요. 너 주둥이 나불대는 솜씨가 아주 예사가 아니구나. 진작에 그 낌새를 알아채기는 했어도 내가 초반에 확 눌러놓고 꺾어놓으면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내 예상보다 네 수준이 아주 저급하네. 벌써부터 이렇게 막 나갈 것 같으면 앞으로가 깜깜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외치신 시어머니께서는 놀랍게도 제 뺨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설마 하니 진짜로 맞을 줄을 몰랐던 저는 맞은 뺨을 부여잡고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고요. 오만 막말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사람을 때리는 것과는 이게 많이 다른 거잖아요. 맞을 줄을 몰랐기에 충격에 빠진 저를 향해 시어머니께서는 비웃음을 날리셨습니다. 네가 무슨 우리 의사쌤처럼 잘나고 멋진 여자도 아닌데 볼때기 한번 맞은 것 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는 표정이 가짱구나. 가증스럽긴. 주제 파악 하나도 못하고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서 나한테 대들었을 때부터 한 대 맞을 각오도 안 했다면 너는 사회성도 없고 눈치도 없는 거야.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참아지시나요? 저는 절대 참을 수가 없었고요. 울컥한 심정 같아서는 시어머니의 뺨도 제가 똑같이 날려드리고 싶었으나 그것만은 간신히 욕구를 삼켰네요. 대신 신랄하게 짓거리기는 했죠. 본인이 주말 드라마 속 등장인물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봐요. 막장으로 구시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데 어머님은 그 정도를 넘어서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 병원에라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잘난 의사 선생님 며느리 뒀다가 뭐하나요? 치료라도 받으세요, 어머님. 그거 제정신 아니에요. 뭐라고? 이게 그래도 끝까지 대가리 빳빳하게 들고 까불어? 너 뭘 믿고서 이래? 없는 이만 못한 친정집 구석도 마땅치 않고. 너보다 수십 배는 잘난 우리 아들 녀석도 기본적으로 효자라서 내 말을 결국에는 들을 텐데 내가 너 싫어하면 우리 아들 녀석도 결국은 네 엄마를 무시 못해서 너는 눈칫밥을 먹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눈칫밥이든 코칫밥이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뭐 어쩌라고. 어머나 이런 미친. 세상에 이제는 아예 네 밑바닥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나한테 온갖 개소리를 쏟아내셨을 때부터 내 뺨을 치셨을 때부터 이 정도 상황은 예상하셔야 했던 거 아닌가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줌마.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줌마? 그럼 할머니라고 불러드릴까요? 그게 더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자연스레 비아냥거리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인 줄은 그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친정이 안 좋게 언급이 되었을 때 심장이 싸늘하게 식다 못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어쩌겠나요. 당장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네가 막 나가도 아주 정도를 모르고 막 나가는구나. 너 우리 아들하고 이혼당하고 싶어? 그러고 싶어서 환장했니? 이혼은 무슨... 이것 보세요, 아줌마.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뭐야? 혼인신고가? 아직? 그런 건 이미 째깍째깍 해둔 거 아니었어? 이제 막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무슨 시간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했겠나요? 그런데 미리 안 해두었던 게 잘한 선택이었네요. 천운이었어요. 하마터면 아줌마 같은 사람의 며느리였던 흔적이 법적으로 남을 뻔했잖아요. 너 지금 뭐야? 아주 끝장을 보자는 심산이야? 우러러보고 받들여야 할 자기 윗사람 생일상을 차리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일을 치겠다고? 이런 미치고 정신 나간 년을 다 보았나?
본질적인 문제는 생일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생일상을 강요하는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줌마 아들이요? 별로 안 아쉬운데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깔끔하게 반품 처리 들어갈게요.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반품할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저는 가방을 챙겨들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그 자리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제가 신발을 신을 때가 되어서야 헐레벌떡 달려오시더군요. 야, 너 이대로 가면 끝인 거 알지? 우리 집안하고 완전 끝이야, 끝. 너 잘 생각해라. 끝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달콤한 것인 줄 살면서 모르고 있었네요. 저에게 달콤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줌마. 저에게 겁이라도 주시려는 듯 눈을 부릅뜨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앞에 대고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신랄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분해 죽겠다는 얼굴이 되셨고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휘청이다가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가볍게 목내만 꾸벅 남겼는데 그게 더 얄밉게 보이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짜증스레 비명을 지르셨어요.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나왔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는데 머릿속으로는 잘했다, 후회가 없다, 는 생각만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남편하고 마주 앉았고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우는 소리를 잔뜩 해두신 건지 남편이 저한테 많이 실망했다는 기색으로 책망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했고 싸가지가 없었고 경우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같이 가줄 테니까 가서 사과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용서를 빌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미 어이가 없었으나 그런 티를 내지 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미 화가 너무 많이 나셨는데 용서를 빈다고 해서 그 화가 풀릴지 의문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조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 알고 보면 마음이 여린 분이셔. 무릎 꿇고 비는데 어떻게 용서를 안 해주시겠어? 분명히 용서한다고 해주실 거야. 나는 알아. 무릎을 꿇고 빌어? 누가? 내가? 그럼 누구겠어?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지.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겨서 좀 웃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거나 말거나 혼자 그냥 웃었어요. 이런 남자를 믿고 평생을 살아보겠다고 저 자세로 굴면서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웃긴다. 자기야, 그거 알아? 내가 어머님한테 싸대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 괜찮냐고 나한테 한 번을 물어보지 않았어. 내 기분이 어땠는지 그거 한 번도 안 살펴주더라?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어떨까 싶어. 자기가 나를 위해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럴 거라는 믿음 자체가 아예 없네.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설마 진짜로 우리 이혼하자는 건 아니겠지? 우리 엄마 앞에서는 홧김에 그런 거잖아. 맞지? 아닌데? 홧김 아니었고 진심이었어. 그리고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혼이 아니라 그냥 갈라서는 거잖아. 우리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 아닌 거 알고 있지? 그제서야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그러더군요. 끝내자는 말만은 하지 말라면서 저에게 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오히려 가슴 한켠이 짜증스레 욱신거리는 감각을 맛보았어요. 왜냐고요? 제가 진심으로 갈라설 생각을 못하고 홧김에 그저 객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남편이 생각을 했었다는 게 티가 났기 때문입니다. 저를 지금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게 그게 다 보여서 미련까지 사라졌어요. 혼자 살다가 늙어 죽든지 말든지 이따위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피가 말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졌어. 자기하고 하루라도 더 같이 사는 게 내 인생의 낭비야. 그러니까 끝내자. 깔끔하게 정리 좀 하자고. 자기는 자기 가족들한테 실컷 위로받고 화목하게 잘 지내다가 새로운 여자 만나서 새로 또 결혼을 하면 되는 거야.
나 붙잡지 마. 저의 차가운 선언에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꼼짝도 안 했고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남편이 저러다가 시댁에 가서 난리를 치고 설득을 다 해버리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저는 제가 아주 쓸모없는 고민을 했다는 걸 깨달았네요. 우리 엄마가 갈라설 거면 더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갈라서라네.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참나, 뭐 이런 마마보이가 있나 싶었네요. 덕분에 속전속결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어서 그나마 저로서는 다행이었던 듯 싶고요. 두고 봐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엄청 좋은 여자를 붙여줄 테니까. 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쳐들어오셨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를 갈며 그러셨어요. 저는 개운하게 무시를 해드렸고요. 그러자 약이 바짝 오르셨는지 발만 동동 구르시더군요. 여러모로 정말 상종을 하고 싶지 않은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못난 모습을 보였고요. 나는 정말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엄마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그놈의 엄마 타령을 그렇게 많이 하는 남자인 줄 진작에 알아봤다면 결혼까지 가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을 하고 돌아온 저를 친정엄마께서는 따스히 맞아주셨어요.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이제 다 잊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 알았지? 그러면 되는 거야. 엄마의 눈빛에서 내가 미안하다라는 기색이 읽혀서 저는 눈물을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일부러 더욱 씩씩하게 굴었고요. 그 이전보다 더 보람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취미생활도 새로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변한 건 저뿐만이 아니라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겁이 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제 도전해 보려고 해. 진작에 창업이 꿈이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미뤄왔던 나날이 후회가 돼. 더 후회하기 전에 시작해 볼 거야. 망하더라도 내가 다 그 책임을 지고 갈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어. 누나, 나 진짜 내 모든 걸 걸고서 잘해볼 거야. 그렇게 말하는 남동생의 표정에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고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어요. 고등학교 때 내내 붙어 다녔던 동창 2명과 함께 남동생은 창업을 했고요. 엄마와 제가 몰랐던 남동생의 멋진 면모를 이때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성공 가도를 달렸거든요. 일 자체가 대박을 친 것도 그렇지만 셋이서 의가 상하는 법 하나 없이 똘똘 뭉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누나로서 질 수 없겠다 싶어서 괜히 자격증 공부나 하나 더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가 집안의 남자를 만났는데요. 저의 과거를 다 듣고 알고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집안도 빵빵하고 그 가족들도 전부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저에게 무척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결혼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서 교제를 하라면서 적극적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얼떨떨한 심정이었네요. 제가 사업적으로 잔뼈가 굵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남동생에게도 좋은 영향이 갔죠. 덕분에 남동생은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가지를 뻗치며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웃음과 여유가 끊기지 않았네요. 살다 보니 이런 순간도 오는구나 싶었고 엄마께서는 당신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난다는 말씀도 종종 입에 담으셨고요. 풍요가 찾아온 일상에서 아버지를 더욱 찾게 되신 엄마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서 백화점 나들이를 갔다가 예기치 못한 상대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는지 운명이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로 가는 통로에서 만났어요. 제 전 시어머니셨던 분을요. 아,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누구시길래?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저를 알아보신 그분이 경악을 하셨고
제 옆에 선 엄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마치 당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미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계셨거든요. 저는 엄마하고 쇼핑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시나 봐요? 아니, 그게 나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하루만 일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 부탁이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거였지. 그러세요? 네, 그럼 열심히 하세요. 저기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백화점에 쇼핑을 왔나? 글쎄요, 많이 벌었으니까 돈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벌만큼 벌고요. 제 동생이 워낙 능력이 좋아서 많이 잘 벌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집안의 사람하고 제가 곧 결혼도 하고요. 이래저래 풍족하네요. 저는 슬그머니 고개를 드신 그분의 눈앞에 제 손등을 보여드렸죠. 왼손의 약지에서 반지가 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부심 앞에서 넋이 나가버린 그분을 뒤로 한 채 저는 엄마와 팔짱을 끼고 걸음을 옮겼네요. 엄마의 얼굴에 후련함과 당당함이 엿보여서 제가 속으로 즐거운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제서야 전 남편 쪽의 근황이 궁금해져서 알아보았는데 저와 갈라서고 난 뒤 무슨 욕심과 바람이 불었던 것인지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2억인지 3억인지 하는 돈을 날렸고요. 그 때문에 가족들 간 불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종국에는 그 불씨가 크게 번져서 전 시숙 내외가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그 잘난 의사 며느리를 그 집안에서 그렇게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전 남편이 또 한탕을 노리면서 주식이며 도박이며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빚이 억대로 생겼던 것이죠. 아, 그래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던 거구만. 얼굴에 져있던 깊은 그늘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 전 시어머니의 근황이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루 땜빵 핑계는 무슨 필사적으로 청소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당신의 처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저의 근황에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부러 굳이 또 그 백화점을 가지는 않았답니다. 제가 판단을 잘한 거겠죠?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다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나이 든 부모님의 변화를 볼 때마다 저 역시 나이를 먹어가며 묘한 기분이 드는데 이별을 준비하는 건 참 쉽지 않더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특출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 해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막 신혼의 단꿈을 안고 살게 되었을 아내에게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시대치고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거든요. 사별도 아닌 상당히 큰 사고로 아버지를 먼저 보내셨기에 어머니의 상심은 무척 크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아내에게 저는 결국 어머니에 관련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혜 씨,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를 이대로 두는 게 너무 죄스러워요.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를 모시고 당분간만이라도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만약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면 그때 우리 분가하는 건 어때요? 조심스레 던진 말이었지만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참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시주 씨, 저는 당신과 있을 수만 있으면 다 좋아요. 어머님과 함께 살아요. 저도 내심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나이 든 시어머니와 함께 언제인지도 모를 때를 생각하며 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도 아마 여자 쪽에서 싫어할 거라고 반대했기에 제 입장에서 감히 구애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저렇게 바로 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기존에 살던 집으로 아내만 들어오는 형식으로 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본래 저희 어머니는 말수도 적으신 편이었고 본인 살림을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그다지 우리 부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아마 저희에게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자꾸 자리를 피하시고 큰 안방을 내주시고 그나마 거리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지내시더라고요. 이 늙은이랑 한창 젊은 너희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내 신경은 안 써도 된다. 그냥 니들 편한 대로 살면 돼. 어머니는 한 집에 혼자 있지 않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거의 말도 섞지 않으셨고 매번 식사도 본인이 차리시고 아내는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늘상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외려 어머니가 불편하신 게 아닐까 걱정이에요. 가끔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그 정도로 어머니는 아내가 살림에 손도 못 대게 하셨고 우리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겐 동네 아줌마들이랑 만남도 가지고 놀러 다니라고 하셨죠. 젊을 때 많이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해야지. 나처럼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시간 될 때 부부끼리 시간도 보내고 하거라. 어머님, 고맙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살림을 다 하시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녁 식사만이라도 제가 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회사 끝나면 마땅히 할 것도 없어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아휴, 됐어.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한데 이거라도 해야지. 나도 내 마음이 편해. 나는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3명 식사 차리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 어머니는 고집이 세셨어요. 아무리 저희가 두 손 거들고 돕겠다고 해도 방해만 된다며 얼른 가서 쉬라고 하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지만 결국엔 저희 둘 다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그저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딸아이를 키우느라 바빴던 아내가 아이가 좀 크자 제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여보, 나 예전부터 직장 생활을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 키우느라 집에만 있고 하니까 마음이 우울해. 사실 우리 집 벌이도 당신이 다 하니까 그것도 미안하고. 나도 직장 나가서 다시 일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벌면 우리 하음이 위해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질 것 같은데. 사실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약간의 산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사회생활 없이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면 자기를 잃는 느낌이 들잖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그런 마음에서인지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생전 안 하던 운동까지 하며 극복해보려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음이가 어느 정도 크자 아내가 직장에 다시 복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허나 걸리는 건 어머니였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아이를 봐달라는 말이니까요. 아내에겐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말해볼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께 이미 많은 배려를 받았는데 여기서 또 아이까지 봐달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홀로 끙끙 앓고 있던 차에 어머니가 저희의 기류를 눈치채곤 먼저 물어오셨어요. 너네 혹시 무슨 일 있니? 아가도 그렇고 너도 왜 이래 얼굴이 죽상이야? 회사 일이 혹시 잘 안 풀리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아니고요. 말해봐라. 숨길 생각 말고. 그게... 말을 재촉하시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되었죠. 어머닌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방에 있던 아내를 부르더군요. 평소와는 달리 조금 엄한 목소리였기에 저나 아내나 바짝 긴장이 되었어요. 너네는 왜 고작 이런 걸로 말 못해서 둘이서 앓고 있었던 게야? 난 또 뭐
니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여자가 가정을 가졌다고 해서 집에 매일 필요는 없다. 너희한테 내가 있잖니. 너는 직장 다니려무나 내가 애 잘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저도 약간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이 말이 더 다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갑자기 눈물이 그렁해선 사실 저희 친정엄마께도 여쭤봤는데 여자가 어디 애도 안 키우고 밖으로 돌 생각을 하냐고 하시는 거 있죠?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일해보라고 말해주니 감사하네요. 라고 말했죠. 아내는 그 후에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가야, 네가 아이 낳고 혼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 고생을 모를까. 밖에서 너 좋아하는 일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녀라. 안 그러면 마음 상한다. 내가 그랬잖아. 젊을 때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녀라.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내는 그렇게 말하다가 한참을 끄끄거렸어요. 사실 아내가 이렇게 오열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후 우울증의 영향도 있었지만 아내는 친정에서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제 장모님이시죠. 장모님은 아내에게 무심한 경향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가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에 시달려 했다고 해요. 그 상처 때문인지 아내는 결혼 후에도 장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종종 제게 한을 토해내듯 유년 시절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언제는 내가 학교 가야 한다고 책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 붙잡고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술을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8살 된 아이한테요. 그럼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슈퍼로 심부름을 또 갔어요. 슈퍼 아줌마는 날 딱하게 보고 동네 어르신들은 여기저기서 엄마 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술을 사왔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좀 이따 동네 아줌마들 와서 화투차 하니까 방 안에 쥐 죽은 듯 있으라고요. 참, 내 엄마이지만 정말 너무했어요. 딸 대학 가지 말라고 아빠가 어렵게 마련해 주신 대학 등록금을 들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도박하러 가고. 말하지 말아야지. 말만 하면 눈물이 나오네. 미안해요, 여보. 아내의 눈물을 보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어린 아내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진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알 수 있었죠. 늘 어머니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랐던 저로선 그런 아내가 너무 가여웠고 그래서 결혼할 때 이 사람은 내가 꼭 보살피고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장모님은 결혼 후에도 아내를 괴롭히시곤 했어요. 늘 돈이 궁하셨는지 저희 부부의 돈을 탐내셨는데 아내에게 용돈을 요구했다가 아내가 주지 않겠다 하자 그 다음엔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이서방,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다혜가 그러지? 내가 이 돈으로 또 토박한다고? 아니야, 나 완전히 거기엔 발 끊었어. 요즘 아픈 것도 얼마나 많은지 잘 걷지도 못해. 병원을 가야 하는데 가면 다 돈이고. 이서방이 어떻게 다혜 몰래라도 주면 안 될까? 내가 부탁할게. 정말 아파서 그래. 아이고, 지금도 아파 죽겠네. 빙판길에 엎어져 허리를 다치셨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까지 말하시는데 안 줄 수가 없겠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몰래 돈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장모님을 찾아가 따졌고 둘 사이엔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으로 작은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여보,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절대 돈 주지 말라고요. 엄마가 돈 쓰는 건 술 아니면 도박이에요. 당신 왜 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허리를 다치셨다길래 사위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잖아. 엄마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요. 엄마는 어린 자식한테도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아내는 제가 장모님께 돈을 드렸다는 거에 생각보다 많이 화가 나버렸고 아무리 달래도 그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장모님께서 기어이 한 건을 더 하시고 말았어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무 연락 없이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오셔선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가 늦게 끝나서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긴. 아니야. 나도 좀 전에 왔어.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밖에. 내가 용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약인데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뭐하러 이런 걸 사오셨어요. 어쨌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 이서방. 저번에 준 돈은 정말 잘 썼네. 고마워. 자네 덕분에 허리도 다 나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가뿐한지 몰라.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때부터 조금 불길하긴 했어요. 처음엔 의심 없이 한의원에서 지어온 약을 받긴 했지만 장모님이 이것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닌 듯 했어요. 더군다나 아내와 조금 냉정기를 겪고 있던 터라 이런 만남 자체가 불편했어요. 얼른 최대한 말을 끊고 나가자 싶었는데 장모님이 본론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서방, 내가 투자할 데가 있어서 그런데 돈 1,0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안 되겠나? 네? 1,000만 원이요? 이건 확실한 투자건이라서 아마 수익이 꽤 많이 남을 거야. 자네 돈도 내가 3,000으로 불려줄 수 있어. 너희 부부 요즘 아이 낳고 사는 것도 팍팍할 텐데 이번 기회에 앉아서 돈 한번 벌어보지 그래? 아내 말이 맞았어요. 순간 가슴이 덜컹했지만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건 안 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허나 그랬더니 장모님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하더군요. 이봐 자네, 솔직히 내 딸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친정엄마로서 좋을 일 있겠나? 다 자네 생각해서 사돈 생각해서 사정 봐줬던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나?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절 그냥 이용하시는 거였죠. 병원도 안 갔을 게 분명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죠. 전 그 길로 간단한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장모님이 제게 고함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뭐라 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으로 와선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한 번 더 사과하고 일절 장모님과 연락하지 않겠다 했죠. 하지만 그렇게 와버린 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장모님은 그날 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시더니 저희 사는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사돈, 나와보세요. 아들 교육 대체 어떻게 시킨 겁니까? 아니, 보약 주려고 만나자 해서 전해줬더니 내가 돈으로 몇 마디 했다고 그냥 날 무시하고 가버리띠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돈 아들은 기본적인 어른 모시는 예의도 없는 거예요? 사돈, 갑자기 밤중에 이러시니 당황스럽네요. 시주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게... 당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엄마, 그만 못해요? 엄마는 양심도 없어요? 엄마 또 도박하려고 이 사람 찾아와서 돈 타가려 한 거잖아요.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이미 엄마 친구 장미 아줌마가 나한테 전화와서 엄마가 돈 들고 잠수 탔다고 어딨냐고 그간 있었던 일 다 불었어요. 여기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지금 엄마 찾고 있는 경찰에 당장 신고할 거니까요. 아내의 말이 끝나자 장모님은 얼굴이 벌개지더니 그전까지의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서둘러 도망쳐버렸어요. 갑작스레 들이닥친 장모님의 방문으로 집안은 그야말로 폭격에 맞은 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는 오열을 했고 저는 어찌할 줄 모르고 바닥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아내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험한 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집안 딸이라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그럴 수 있어. 부모 잘못 만난 네가 가여운 거지. 내게 미안할 거 없다. 울지 말아라, 아가야. 너한텐 내가 있잖니. 내가 네 엄마 해주마. 어머니는 그리 아내를 따스하게 안아주셨고 아내는 그제야 진정이 되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그 후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제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싶어진 건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죠. 아내가 직장에 다니고 난 후 어머니는 저희들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돌이 지난 딸아이를 계속 업고 먹이면서 우리 부부가 출근한 사이 봐주셨고 밤이 되면 돈 버는 너네들 힘들다며 본인이 데리고 주무셨어요. 잠깐 아이가 열이 나서 아파도 낮에 데리고 소아과에 가는 건 어머니셨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봐주셨어요. 딸아이도 친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보통이 아니었고요. 아내나 저나 직장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그렇게 20여 년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누구나 이런 일상을 산다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그 그림에 누가 돌을 던져버린 듯 뭔가가 망가지는 듯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당연하게 우리 곁에 계셔주시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은 어머니가 두 정거장 정도 차이가 나는 친구분 집에 다녀오시기로 한 날이었고 딸아이는 역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때였는데요. 공부를 다 마치고 나오는 길, 역 입구에서 웬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왠지 낯이 익어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그게 자기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힘없이 올려다보며 답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영지야, 여기 어디냐? 나 무섭다. 할머니, 왜 그래요? 나 영지, 할머니 손녀잖아요. 얼른 집으로 가요. 딸아이는 너무 놀래서 그대로 어머니를 일으켜 집으로 왔다고 했고 전화로 이 일을 듣게 된 저와 아내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동네 주변은 다 꿰고 계셨고 대신 아이를 봐주느라 여기저기 문화센터며 유모차로 지하철로 아이와 안 다녀보신 곳이 없어요. 그런 어머니가 집에서 몇 분 거리도 안 되는 지하철역 앞에 앉아서 길을 헤매고 계셨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못 본 것도 아니었지만 저나 아내나 선뜻 혹시 치매라면 어떡하나 하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던 차에 딸아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치매 아니야? 오늘 진짜 좀 심각했어. 만약 내가 못 봤으면 할머니 큰일 났을 거 아니야.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동네 부근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님이 길을 횡단하다가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기에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작스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갑자기 닥친 이 일에 진정을 하지 못하다가 이럴수록 이성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가장 빠른 스케줄로 센터 검사 예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겪은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 말을 꺼냈는데 어머니는 그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검사를 왜 받아야 하니? 기억이 아예 안 나세요? 너네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는 그냥 어렴풋이 딸아이와 같이 온 것만 기억하시고 왜 그렇게 오게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하시더군요. 그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괴로웠지만 어렵게 설득을 해서 검사날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는 그날 몇 번이나 속으로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냉정히 거절당하고 치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상태의 어머니는 누군가 전담해서 붙어 있어야만 했는데요.
그 절망스런 상황 안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학생이고 저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던지 간병인을 둬야 했어요. 우리 부부 둘 다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간병인을 알아볼 생각에 일순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헌데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제가 어머니 돌볼게요. 뭐? 회사는 어떡하고? 당신 이제 승진하잖아. 뒤이은 아내의 말은 정말 제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영지 자라는 동안 제 대신 돌봐주셨잖아요. 어머니 덕에 다닌 직장이니 이제 저도 어머니 위에서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결심을 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다음 날 바로 행동에 옮기더군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몇 번이나 간병인을 써야 하나 후회스럽던 중 아내는 어머니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퇴근한 저에게 오늘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중간중간 어머니와 함께 있는 사진도 보내왔어요. 그런 아내의 노력 덕분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가속도가 붙은 듯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그 징후들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눈앞에서 음식을 몇 번이나 씹다가 그냥 뱉어버리시고 공연한 심술을 부리시는 모습을 간간히 보게 되었어요. 에이, 음식이 왜 이리 짠 거야? 니들 소금을 들이부었냐? 내가 소금 조금만 넣으라 했잖아. 먹기 싫어. 치워. 할머니, 왜 그래요?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잖아요. 평소 안 하시던 행동을 하니 딸아이도 할머니를 조금은 무서워했고 어머니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변해가셨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리는 것은 차라리 가벼운 정도였고 그렇게 조용하시고 스케줄대로 사시던 분이 더없이 날카로워지시고 짜증을 계속 내시더군요. 제가 알던 현명하고 자유롭던 어머니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만 같아 정말 괴로웠어요. 허나 제가 있을 때도 증상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데 아내가 있을 때에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당신이랑 있을 때도 저러시지? 더 심하셔? 그게 어머니도 좀 힘들긴 하실 거예요. 아내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 왠지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불안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걸까? 아들인 저도 당황스러운데 며느리인 아내는 솔직히 더 견디기 힘들어 보였어요.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치매라는 병과 가깝게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서글프고 비참해지며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밤낮으로 안 주무시며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고 방문을 여닫기도 하시고 아내를 불러 밥을 달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딸아이에게도 평소 같지 않게 자꾸 화를 내시고 물건을 집어던지셨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밥이 맛이 없다고 젓가락을 던졌는데 그게 딸아이의 눈에 맞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날이 살이 빠져가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돌보는 게 가장 속편하지만 이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것 같고 너무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자. 네?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보다 어머니 더 잘 봐줄 수 있는 곳에 보내드려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 당신과 어머니 모두에게 너무 미안해. 솔직히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다면 얼른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나았는데 내 욕심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 하지만 돌아온 아내의 생각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는데요.
안 돼요, 여보. 어머니 저렇게 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나 처음으로 부모 정 느끼게 해준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당신도 자식이지만 나도 어머니 자식이라 생각해요. 정 힘들면 내가 말할 테니 일단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었어요. 분명 힘이 들 텐데도 저런 말을 하니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눈물이 났어요. 일단 어떻게든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아내 말에 저도 포기하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밤잠을 포기하면서 치료센터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등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작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이날 아내가 치료센터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잠깐 다른 층에 갔던 모양입니다. 센터는 1층이었는데 오가는 행인들이 좀 있고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밖을 내다보던 어머니는 아내가 안 보이니 갑자기 아내를 찾으러 나갔어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머니는 연신 이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요?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요? 우리 며느리. 잠시만요. 교실로 가셔야 해요, 어머니. 아이처럼 이 말만 반복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머니를 센터 직원들은 당황해서 다시 교실로 모셔다 드렸지만 그들도 일이 있으니 잠깐 한눈을 팔게 되었고 그새 어머니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다닌 지 1년 된 센터였고 아내는 어머니가 새삼 본인을 찾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10분이 안 되는 사이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뛰어다니면서 찾던 중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도 회사에서 나와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가버리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생살이 뜯기는 듯 가슴이 아파 그렇게 울며 저를 찾았다는 어머니. 금방 찾았지만 그 잠깐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날 저녁은 먹고 다 토하셨다고 했어요. 나를 찾아다니셨을 어머니를 내가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 오니 6살 무렵 들었던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떠오르던지요. 겨우겨우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애처럼 앙앙 우시면서 흐느끼시는데 정말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듯한 비통함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는지 끄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 했는데 나 어떡해요? 어떻게 어머니 얼굴을 봐요? 이게 왜 당신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내는 계속해서 울기만 했고 며칠을 충격에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말이 아니었고 야속하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중 어머니가 식탁에 있는 반찬 그릇들을 다 쓸어서 던져버렸고 거기에 아내가 팔을 맞아 가벼운 철과상을 입게 되었던 날 저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기로요. 이 이상 미루었다간 어머니도 지칠 대로 지친 우리로부터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실 수 없고 저희 역시 더 지치게 될까봐 이런 어머니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사실 후자 쪽이 더 컸던 것이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으나 이후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더 가슴은 무너져 내리더군요. 막상 어머니를 보내야 한다고 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집에서는 더더욱 가족들에게 티를 낼 수 없었고 회사에서 홀로 화장실에 가서 꾸역꾸역 울었습니다. 말로 하면 아내에게 감정을 다 들킬 것 같아서 문자로 통보를 했죠. 우리 이제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무너져 내릴 듯 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마음을 알았던 건지 답이 오더군요. 여보, 힘든 결정을 내렸네요. 잘 알겠어요. 이 결정이 어머니께도 좋은 일이 되길 바래요. 제가 주변의 요양원을 알아볼게요. 고마워, 여보. 이렇게 글자로 상황을 인식하고 나니 어머니를 진짜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 실감나서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한 건지 겉으로는 잘도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힘들어지기 싫어서 아내나 딸아이에게 어머니가 미움받게 될까봐 그 감정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온갖 자질구레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간병인을 쓸까 알아도 보았지만 아유, 저 정도 상태이시면 전문 요양원에 가서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듣도 보도 못한 험한 욕설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조건이 나빴습니다. 차라리 비슷한 분들이 계시고 제대로 봐줄 수 있는 환경에 가셔서 보살핌을 받으시는 게 맞겠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도 들었지만 왜 제 머릿속에는 어린 날 저를 품고 어르고 달래주시던 모습들이 자꾸 맴도는 걸까요?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알아본 요양원 입소 전 저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서류를 챙기면서 어머니께 설명을 겨우 드리게 되었어요. 정신이 조금 멀쩡하실 때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면 어머니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더 재밌게 해주신대요. 저희도 거기 가서 어머니 뵐 수도 있고요. 어머니,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치매에 걸린 뒤 감정 기복이 심하게 오가면서 어린애처럼 격하게 짜증을 내시던 어머니가 요양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신 건지 어떤 건지 말이 없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고 뭐를 던지거나 대꾸를 하셨을 텐데 대답도 없이 그냥 제 옆 어딘가를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 순간이 견딜 수가 없어 전 밖으로 뛰쳐나왔고 미친 듯이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마도 의미를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못 견디게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결국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면서 어느덧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당시 사람의 몰골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거의 몸의 반이 줄어버릴 정도로 살이 빠져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 몇 년 사이 우리 집 풍경은 너무나도 변해버렸고 딸아이도 모든 상황을 듣긴 했으나 당일이 되니 못 견디겠던지 엉엉 울면서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뒷좌석에 있는 어머니를 보니 평소처럼 딸아이와 대화를 하고 계셨고 딸은 눈물을 참고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계속 손을 꽉 잡고 쓰다듬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요양원에 도착하게 되었고 주차하고 걸어 들어가는 동안 아주 낯선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름을 말하고 어머니를 모실 요양보호사를 뵙기로 했어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저는 연신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계속 대기실 주변을 살펴보면서 눈을 딴 데로 돌렸고 제발 여기서 어머니가 편안하시기를 내 마음처럼 잘 돌봐주시기를 그런 애틋하고 저리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직원분이 요양보호사님을 모시고 오셨다며 문을 두드리셨고 저는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자세를 고쳐 섰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사항들을 말하면서
더 눈물이 나고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꾹꾹 넘기고 잘 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윽고 문이 열리고 방으로 들어오신 그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상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머리가 얼얼하도록 충격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온몸에 피가 다 빠지는 것처럼 어질어질해지더군요. 겨우 벽을 잡고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들어온 요양보호사분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이순옥 씨, 제가 앞으로 잘 모셔드릴게요. 여보. 이날 아내는 수속할 게 있는데 아침 일찍 가서 처리를 하겠다고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아내에게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는데 위층에 있다고만 하고 안 보여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아내는 직원분과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분이 나가시자 그제서 입을 열더군요. 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아내의 말들은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보, 나 이 자격증 따느라 좀 고생했어요. 말 안 하고 당신 없을 때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언니도 이 자격증을 갖고 10년 전부터 지방에서 일하고 있으니 제가 물어보고 도움 좀 받아서 더 빠르게 따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말하면 분명 일 못하게 할 게 뻔하니 몰래 해버렸어요. 어때요? 옷 잘 어울려요? 돈도 벌고 어머님도 모시고 일석이조예요. 민망한 듯 수줍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처형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꽤 오래된 일이고 아내가 가끔 치매 관련해서 뭔가 정보만 묻는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퍼즐이 하나씩 풀리더라고요. 요양원도 아내가 이곳으로 알아보게 된 것이었고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아내는 계속 이곳을 고집했고 어머니 모시기에 괜찮다고 자꾸 말을 하길래 이쪽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본인이 자격증을 따고 현장을 나서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면접을 봤을 때에도 좋은 환경이라 느껴졌고 어머니를 모시기에 상황이 여러모로 잘 맞았던 것이었죠. 여보, 어머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친정 엄마보다 우리 어머니한테 더 도움도 많이 받았고 우리 영지도 잘 키울 수 있었어요. 내 꿈도 펼치라고 해주셨고 나는 20여 년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시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당신도 아들이지만 나도 어머니에게 자식이잖아요. 어머니는 우리에 대해 다 알고 챙겨주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더 좋은 곳에 보살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갈증을 느끼던 차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고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당신이 한번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중간에 알았다면 저는 선뜻 아내에게 자격증을 따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아내를 힘들게 할 수 없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막았을 거예요. 아내 역시 그런 절 알았던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집에서 차로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고 나도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거나 낮 근무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어머니 보고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안심이에요. 어머닌 내가 젊을 때도 직장을 마련해 주셨으면서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노후 직업을 또 만들어 주시네요. 자식으로서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데 어머니가 나에게 용돈을 주시는 셈이니 얼마나 과분해요, 여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 가슴을 울리고 찢어지게 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내가 해야 했던 일을 이렇게 기쁘게 스스로 나서겠다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란 인간이 뭐라고 아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건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머니의 상황을 보고해주고 남이 아닌 아내가 어머니를 그곳에서 모셔주는 덕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다들 저에게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아내를 만났냐고 합니다. 그 말 정말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 제게 있어 너무나 과분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컸다며 매번 출퇴근길마다 어머니와의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아니, 갚을 길이 있기는 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 요즘입니다. 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